이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처럼 말하던 테헤란이 이제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이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란의 고위 국회의원이 국영 TV에서 휴전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항복은 아니었지만 이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정권이 재정비를 위해 휴전을 해야 했다면 전쟁은 이란 군사체계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국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장 발언은 선전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완전한 힘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봉쇄와 소모전이 정권의 중심을 압박하기 시작해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셔야 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보도 품질로 제공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큰 전환점은 시간에 있습니다. 47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지연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1979년 인질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444일 동안 지속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도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 협상에서도 테헤란은 대화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고 워싱턴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오래된 공식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상 및 금융 봉쇄는 이란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것, 즉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신호는 석유에서 나타납니다. 전해지는 정보에 따르면 테헤란은 저장 탱크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석유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생산한 모든 석유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펌핑량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는 전쟁 중에 안심해서 생산을 줄이지 않습니다. 생산을 줄이는 이유는 수출길이 막혔고 선박들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으며 석유를 저장해 두는 것이 인프라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당국은 이 문제를 이미 통제된 사안인 것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업계가 이미 경험이 있고 정유소 가동을 줄여도 영구적인 피해는 없으며 국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정말로 여유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외부 네트워크에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낸 평화 계획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란 언론과 국제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그 제안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미국이 이란 항구에 가한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핵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일정 기간의 제한 이후에 우라늄 농축을 3.6%로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랍 이웃 국가들과의 전략적 대화와 중동 지역의 안보 체계 구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테헤란이 이를 외교적 주도로 내세우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요청이 압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30일 이내에 봉쇄가 해제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국 경제가 오랜 기간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석유 판매와 항구 재개방을 원하며 내부 구조 지출을 위해 동결 자금 해제를 바랍니다. 이란은 군사, 핵, 물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공격 보장을 원합니다. 긴급한 완화를 요청하는 쪽은 전쟁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강요하는 속도에 맞춰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메시지가 강경해졌습니다. 재무장관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이제 마라톤이 아니라 마지막 스퍼트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이슬람 공화국을 질식시키고 있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자금이 추적되고 있고 미 해군이 이란과 연관된 선박의 통과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금을 차단하고 무역을 차단하며 테헤란이 병사, 미사일, 드론 그리고 지역 동맹 세력에 자금을 댈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혁명 수비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조직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업, 계좌, 중개인 그리고 우회 경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구조의 일부는 걸프 지역의 은행, 항구, 그리고 유령 회사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예전에는 많은 것을 용인하던 이웃 국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이후 현지 당국은 워싱턴과 협력하여 정권과 연관된 계좌, 자산, 그리고 자금 추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틈새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이제는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테헤란에게 있어 가장 큰 조용한 패배 중 하나입니다. 미사일은 영상에 등장할 수 있고 선박은 위성 사진에 포착될 수 있지만 동결된 자금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유통이 멈출 뿐입니다. 자금 유통이 멈추면 정권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 부품 구매, 부속품 수입, 민병대 자금 지원, 그리고 내부 체제 유지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전쟁은 텔레비전에서 폭발하지 않지만 내부를 갉아먹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갇히거나 위협받는 상선들을 돕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에는 해군 지원, 항공기, 호위,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항로를 열어두기 위한 군사적 조정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은 세계 무역의 보호자 위치에 서게 되고 테헤란은 통로를 막은 행위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란에게는 이런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게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압박은 단순히 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행과 국제 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허점을 통해 버티려 하고 있습니다. 육로, 밀수, 허술한 국경, 트럭, 오토바이, 소형 선박, 중개회사, 그리고 허위 항해 정보 등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이 이런 허점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트럭과 오토바이는 연료, 부품, 상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조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은 엄청난 양을 실어 나릅니다. 밀수 네트워크가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바다와 은행, 제재로 압박받는 경제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헤란에게 상황을 이렇게나 위태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정권은 여전히 버틸 수단이 있지만 대안이 될 수단들은 모두 더 느리고 더 비싸고 더 취약합니다. 예전에는 이란이 대형 해상 경로를 통해 수출했고 일부 운영을 숨기며 중개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작은 경로들을 여러 개로 늘려야 합니다. 주요 배관이 끊긴 상황에서 양동이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핵 제한 역시 갈등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적 제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핵 인프라를 해체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돌리고 재정비하고 어쩌면 나중에 다시 구축할 시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은 그에 반해 문제를 단지 몇 년 뒤로 미루는 합의를 받아들이는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물러났다가 2년이나 5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란이 외교를 전략적 휴식기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계획에 대해 한 발언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는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약한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이 지난 47년간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워싱턴은 단순히 총격 중단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그 정권이 위협, 협상, 지연, 재건이라는 같은 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사일 무기고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었으며 남은 부분도 제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가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즉, 테헤란이 신속하게 공격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정권이 저항을 내세우려 할 수는 있지만 공장과 부품, 자금, 수입 경로를 잃게 되면 보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란 동맹 세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미 강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멘의 후티는 같은 해상 위협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테헤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들도 더 노출되었습니다. 이란은 항상 이러한 외부 조직들을 이용해 직접적인 모든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금융과 물류의 중심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 동맹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랍 이웃들과 지역 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들리며 이는 간접적으로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테헤란은 미사일, 드론, 민병대, 에너지 경로에 대한 위협으로 이 지역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이제 중동을 위한 안보 시스템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 정권이 고립되고 봉쇄되며 자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주변 압박을 줄여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론도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동안에도 걸프 지역은 선박 공격, 군사 호위,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해상 항로 위협이 전 세계에 두려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감시는 덜했고 제재는 덜 디지털화되어 있었으며 금융 추적은 덜 통합되어 있었고 무역 체인은 더 느렸습니다. 오늘날 선박은 위성으로 추적되고 유령 회사도 은행과 디지털 데이터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조하는 몇 시간 만에 동결될 수 있습니다. 옛 전술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평행선단, 대체 보험사,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구매자들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금융 압박 속에서도 수출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더 비싼 경로와 제한된 파트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밀수, 고립, 그리고 비밀 네트워크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이란도 이런 방식의 일부를 따라하려고 하지만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은 눈에 띄고 전략적인 해상 경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주변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졌다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권의 행동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30일을 요구하는데 이는 빠른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석유를 수출할 수 없어서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봉쇄가 아프기 시작하니 협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아랍 주변국들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요 경로가 압박을 받고 있어서 비밀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래를 위해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싶기 때문에 핵 인프라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란도 여전히 저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지치기를 기다려온 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도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고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